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저께 질문 나왔던 부분 잠깐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2번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 등록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 존비 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 거부 사유, 그 날인 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제가 공직자윤리법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서 시행규칙이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행규칙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 법령 비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었었고, 공직자윤리법에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단서 안 쓰겠습니다. 1호에 보게 되면은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정보로 하고 있으면은 비공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른 법령이라고 했을 때 법률하고 그다음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쓰지 말고 대통령령, 대통령령하고 그다음에 조례까지죠. 조례까지입니다. 조례까지고, 이제 여기서 빠지는 게 이제 시행규칙으로 이제 총리령 부령하고 그 다음에 자치규칙은 이제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비밀 정보라거나 그 법령 비정보로 규정을 하고 있으면은 정보공개법상으로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취급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공직자윤리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기는 시행규칙 때문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문제인데 저렇게만 말해놓고 나서 저게 무슨 말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법령을 제시를 해주면 확실해지는데 그냥 결론만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결론을 기억하면 이제 이 부분에서 공직자윤리법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게 공직자윤리법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공직자윤리법에서 그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직계 존비 속의 재산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록사항이 있잖아요. 등록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깔려요. 쭉 깔리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등록사항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등록사항이 다시 반으로 잘려요. 반으로 잘려가지고 여기는 공개가 될 수 있는 정보고 여기는 공개가 될 수 없는 정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기서 제시한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나 아니면 직계 존비 속에 그 재산의 내용과 가액 그리고 거부되었다는 사실까지라고 했죠. 거부되었다는 사실까지. 그 사실까지가 등록사항인 건 맞아요. 등록사항인 건 맞아. 그런데 지금 저기서 제시되어 있는 거는 그 자신이나 아니면은 공직자하고 직계존비 속에 재산의 내용과 가액, 금액에 대한 문제와 거부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는 등록사항, 외사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사항 이렇게 돼 버리니까 여기서 등록사항을 벗어나 버렸죠. 등록사항을 벗어나 버리면 이 등록사항에서 어디에 포함되어야지만 저 9조 1항 단서 1호에 포함될 수 있는 거냐면 등록사항이라는 전제를 깔고 여기에 있을 때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아예 등록사항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바깥으로 나가버리니까 등록사항 중 비공개 정보 안에 포함이 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론은 뭐냐면 등록사항이 그냥 아닌 거예요. 등록사항이 아닌 거고 등록사항이 아니면 비공개 정보로 포함될 수가 없어요. 비공개 정보가 아닙니다. 9조 1항 1호에. 저도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왜 설명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봤는데 등록사항에서 아예 벗어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아예 벗어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가 맞는 거죠. 해당한다가 틀린 거가 되는 거야. 틀린 거. 해당한다가 틀린 게 되는 거죠. 저 1호밖에 걸어볼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입니다. 오늘이 국회직 8급 마지막 날이죠.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적용을 시킬 거냐, 사법 적용을 시킬 거냐, 공법 관계냐, 사법 관계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첫 번째, 공법과 사법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신주체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된, 여기서 또 속임수가 들어왔어요. 국회직 8급이 간혹 그럴 때가 있죠. 안 그런 해도 있지만 그런 해도 간혹 발생을 하는 게 작정하고 꼬우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작정하고 꼬우고 있는 문제가. 그래서 이 관련이라는 부분이에요. 관련이라는 부분. 여기가 포인트가 되고요. 법률 관계는 공법 관계로 보고 사인 간의 법률 관계는 사법 관계로 본다. 이렇게 보면은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먼저 공법 관계, 사법 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주체설, 성질설, 그 다음에 이익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주체설에 따르게 되면은 일방이 행정 주체면 이거예요. 일방이 행정 주체면 그러면 공법 관계고, 모두가 사인이면 사법 관계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주체설이란 말이에요. 성질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있으면 그것은 공법 관계고, 서로가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 그건 사법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견해란 말이죠. 이익설은 그것이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은 공법 관계고,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법 관계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제 신주체설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주체설은 구주체설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 제시된 게 신주체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시게 되면 행정주체가 일방을 포함하면 국가나 지방자치 등, 얘는 이제 기타 행정주체겠죠.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양쪽 다 행정주체일 수 있고 한쪽만 행정주체일 수도 있는 거죠. 법률관계의 쌍방 중에서. 그럴 땐 공법관계로 처리를 하고, 양쪽 모두 다 사인이면 사법관계로 처리한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주체설이에요. 일반적인 관련 그랬으니까 한쪽의 행정주체일 수도 있고 양쪽 다 행정주체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주체설이 된 거고, 그러면 이건 신주체설이라는 표현은 우선 틀린 건 맞죠. 틀린 건 맞고요. 그러면 신주체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는 방금 주체설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 주체만 껴있으면 우선 공법관계라고 봤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신주체설은요, 사인만 껴있으면 우선 사법관계다 이거예요. 사인만 껴있으면 우선 사법관계다. 그 말은 오직 행정주체, 국가 등에게만 권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법률관계라면 그거는 공법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일부라도 껴있으면, 양쪽 다 사인이면 당연히 사법관계고, 그 다음 한쪽이라도 사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사법관계로 처리를 할 것이며, 모두가 행정주체일 때만 비로소 공법관계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두 행정주체, 모두 행정객체, 사인, 그 다음에 한쪽만 행정주체, 한쪽은 사인. 이게 지금 세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좀 복잡하지? 지금 이런 문제 내면 안 돼요. 신주체설 잘 논의하지도 않는 얘기야. 하지도 않는 건데, 국회직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국가하고 사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얘가 국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국가 사인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 사인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의 주체설을 우리가 구주체설이라고 처리를 하게 되면 구주체설하고 그 다음에 신주체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구주체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이라도 행정주체면 그것은 이제 국가면 공법관계라고 처리를 하게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법관계가 되는 것이고, 얘도 공법관계가 되는 겁니다. 얘도 공법관계가 되는 거고, 이것만 사법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신주체설에 따르게 되면 한쪽이라도 하여튼 사인만 개입되면 사법관계라는 거야. 사인만 개입되면 사법관계다. 그러면 여기가 사법관계가 되고 여기가 사법관계가 되고 여기는 공법관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공법관계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법관계가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게임이에요. 중간에서 달라지는 거죠. 중간에서. 그래서 오직 국가 등에게만 권리나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그러면 그것만 공법관계다. 그게 바로 신주체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여기 이제 뭐 설명 다 나왔어요. 조달계약, 이거죠. 조달계약. 예, 조달 행정, 영리 행정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사법 관계 문제잖아요. 협의의 국고 관계 문제죠. 그래서 이제 조달이라고 하게 되면 인력 조달, 물품 조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공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인력 조달이 되는 것이고, 물건을 사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물품 조달이 되는 거고, 이건 순수한 사법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 계약, 대등한 관계는 맞죠. 대등한 관계는 맞는데 이거는 순수한 사법 관계니까 이거는 사법상 계약으로 처리하는 거야. 사법상 계약으로. 그렇죠? 세 번째,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가항상 특허로 보고 있다. 예, 이 실정법상 개념, 법상의 개념은 실제 정해진 법이죠. 예, 이거는 공물이잖아요. 공물, 그렇죠? 공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물 사용권을 설정해주는 설권적 처분이 되는 것이죠. 설권적 처분이고, 예, 이거는 특허로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요거랑 비교를 하게 되면 뭐는 아닙니까? 일반 재산은 사물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을 빌려주는 대부계약, 대부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법상 계약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또 주로 출제가 또 되는 부분은 이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어요. 매각을. 그렇죠? 일반 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행정재산은 현재 행정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처해버리게 됩니다. 행정재산은 매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 중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행정재산인지 아니면 일반재산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공유 재산을 매각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매각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지금 이 재산이 일반 재산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야. 행정재산은 아예 매각이 안 되는 물건이니까. 다음에 대법원은 석탄 가격 안정지원금 지급 청구권은 석탄 산업법령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이거야. 국가 정책적 측면이다.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우선 맞는 말인 건데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초과납부, 환급 청구 이런 거 한다라고 했을 때 판례가 이런 말을 했죠. 이건 당사자성의 대상이야 라고 하면서 이건 조세 정책적 측면에서 인정되는 권리인 것이다. 환급 청구권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떤 석탄 광업 같은 경우에 석탄 광업 산업 같은 경우에는 석탄 광업 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상당히 불황이고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석탄을 우리가 광업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돈이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탄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저 지원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처분적 법률이 되는 거죠. 별도의 이 석탄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야만 지급 결정이 있어야만 상대방한테 구체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업에 종사만 하면 그 자체로서 바로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쪽이 아니라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 쪽에 해당하는 당사소송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소송 문제로 처리가 되는 게 맞는 말인 거죠.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 업자 제재는 사법상의 통제행위에 불과하다. 지금 여기 언급이 다 됐죠? 예, 입찰을 제한한다라고 했어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입찰 참가적 제한 결정 설명은 여러 번 드렸고, 예, 지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추가된 부분이 더 있다고 했죠.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 게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중앙행정기관과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여기까지였다면 현재는 거기서 확대가 돼가지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까지 두 개의 공공기관은 포함을 시켰다고 했고요. 그다음 기타 공공기관은 여전히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결정은 사법상 행위이고 처분이 아니다로 끝난다. 그래서 현재 4개의 한계입니다. 4개의 한계고, 네, 그 다음 보시면 이런 겁니다. 12번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공법상 법률관계는 권력관계, 그 다음 비권력관계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비권력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관계라고 부르게 되고, 권력관계는 그것이 내부관계냐 외부관계냐에 따라서 특별권력관계, 그 다음 일반권력관계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행정청이 특정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사업자 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별히 의문 갖지 말고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특허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허, 사업 인정과 토지보상법 제20조의 사업 인정과 동일시 하시면 된다. 대체로 뭐가 있냐? 이것을 의제한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 인정을 의제한다. 그리고 사업 인정이 특허죠. 상대방에게 지정처분의 취소에 대한 소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단지 소송을 못 제기하는 거죠. 제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제소, 제소하지 않는다라는 특별한 약정, 그래서 특약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있다.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부관을 붙여서 이 사람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지금 공법관계 문제잖아요. 공법관계 문제니까 이거는 그 상대방 국민의 임의적 사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강제적 사항에 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못 제기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면 이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과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공법관계에서의 부제소 특약은 인정될 수가 없는 거고, 공무원 연금 수급권은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유권적 기본권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청구권적 기본권. 그러니까 자유권적 기본권과 나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유권적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은 헌법상 권리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소극적 권리입니다. 소극적 기본권이고 별도의 구체화 법률이 필요 없고 헌법을 근거로 바로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 외거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은 헌법을 근거로 바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건 적극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화 법률이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 규정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수급 요건이나 수급권자 범위 및 급여 금액은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확정된다. 구체화 법률이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평소에 우리가 9급이나 이렇게 7급에서 나오는 그 범주를 일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경계를 넘나들어요. 그렇죠? 이 8급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계법령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헌법상의 환경권 35조거든요. 요거가. 그 다음 요거 말고 뭐도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환경정책기본법. 판례가 말할 때 항상 요 환경권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같이 끌고 다니거든요. 같이 끌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런 걸 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 규율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규율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체적 권리랍시고 주장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같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3자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허죠. 특허. 예, 간척사업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공권을 가진다. 취소를 청구하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공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게 되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게 공법상 권리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구체적 권리여야 되는 건데 이 구체적 권리로서 환경권, 예, 헌법상 권리, 환경권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정책기본법은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우리 판례는 헌법을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 인정시킨 건 한 개밖에 없어. 뭐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쟁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다라고 바로 판시했던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그러니까 한 개 빼고는 헌법상 권리를 근거로 해서 원고적격 인정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국유재산이라고 했어요. 국유재산, 그렇죠? 예, 국유재산에는 행정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건 1.2배 얘기하는 거죠. 1.2배. 원래의 사용료, 예, 사용료의 1.2배를 말하는 건 100분의 120이라고 표현을 하죠. 100분의 120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행정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무단사용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사용자도 우리 국유재산법이 저 변상금 부과를 인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상관하지 마시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또 특이한 부분이 또 있죠. 분명히 사법관계인데 이렇게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건데 이거 말고 뭐도 있냐면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법관계잖아요. 그렇죠? 사법관계니까 계약으로 해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의 불이행에 대해서 그것이 만약에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하게 되면요. 계약의 사항이 내용이 대체적 자기 의무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사법관계니까 공법상 의무가 아니잖아요. 공법상 의무가 아니면 행정대집행 안 되죠. 안 되는 건데 된단 말이에요. 된다고.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게 되면요, 일반 재산의 사법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을 인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개별법이 그냥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행정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변상금의 부가징수와 함께 부가만 생각하세요. 예, 징수 문제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양자 중 어느 한쪽만 성립하여 존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양자가 경합해서 병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상금 부과면 변상금 부과 대상이고 부당이득 문제는 안 생기고, 부당이득이면 부당이득 문제인 거고 변상금 부과 문제는 안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맞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변상금 부과라는 것은 국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고, 변상금 부과할 수 있는 권리, 국가 쪽에. 그 다음에 이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야?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 쪽에다가 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줘라고 하게 되면 행정 객체 쪽에서 행정 주체 쪽에다가 주장을 하는 거라면 행정 주체도 행정 객체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주장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건 그냥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맞습니까? 지금 맞죠, 그렇죠? 저게 행정재산이든 일반 재산이든지 간에, 예,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펜스 치고 이거 우리 집 이렇게 해놓고 쓰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공짜로 이득을 얻고 있잖아요. 지금 공짜로 이득을 얻고 있는 거니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성립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 부가징수권 인정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민법, 예, 민법 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인정되는 것도 맞아요. 맞거든요. 권리가 서로, 이 제도가 서로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변상금 제도하고 부당이득 반환 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목적과 취지와 요건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병존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쪽을 행사해가지고 100분의 120을 받아냈으면 반대로 이쪽을 행사해가지고 100분의 120을 받아냈다면 저쪽 거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 자동 소멸입니다. 여기를 실현시키면 이쪽이 소멸하게 되는 거고 여기를 실현시키면 이쪽이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무슨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쵸?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왜? 이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냥 원하면 소송 제기해도 되는 겁니다. 소송 제기해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하고 지금 이거를 섞어보려고 하는 것 같죠? 지금 섞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얘하고는 지금 다른 문제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력 행사 문제예요. 그렇죠?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강제력 행사에 대한 문제인데 보조금 반환 명령 이거 처분 맞습니다. 처분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 명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력 강제력의 행사가 가능할 때는 타력 강제력을 빌리는 것은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오케이?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처분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 법률관계 문제니까 이건 공법관계 문제잖아요. 공법관계 문제인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선 이제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아요. 그렇죠? 왁구가 안 맞는 거고요. 그다음 이게 가능하다라는 지금 뭐를 준 거야? 예시를 하나 해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힌트를 준 거라고요. 자력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력 강제력은 이거는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죠. 안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 이거는 사법 관계가 아니라 또 공법 관계도 합니다. 공법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라 이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니까 둘 중에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의 9급과 7급의 문제를 보게 되면 5가지의 지문을 만나게 되면 그 중에 3개에서 4개는 원래 보던 것으로서 익숙하고 1개 정도가 새롭네? 그럼 이제 그거 하나 체크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는 보통 이제 8급 보게 되면은 5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생소해. 그쵸? 저도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호흡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계속 문제가 도는 걸 느끼거든요. 9급과 7급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계속 돌아.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입법부는 서로 따로인 곳이라고요. 입법부는. 그렇죠? 이유는 국회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최고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5급이든 7급이든 9급이든 국회 쪽 같은 경우 이건 8급이네. 8급이든 국회 쪽 같은 경우가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제일 좋은 곳이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 중에 뭐가 하나 넘어와서 우리 9급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비한다라는 생각하시면 충분한 겁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는 변호사 시험 쪽 이런 문제를 좋아해요. 읽으면 답 나오는 거. 그러니까 텍스트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럼 답 이거 이렇게 돼요. 생각 안 하고 읽으면 그 안에 원리를 통해서 이미 답이 끌려 나오는 거 있죠. 이런 게 되게 좋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문제는 결국은 거기까지 갈 건데 한 3, 4년 뒤에 갈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하고 관계는 없고 지금 이제 사례형 문제가 점차 변해가고 있죠. 신경형 문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올해는 조금 나올 거예요. 여러분 9급 문제들 보시게 되면은 어떤 애는 사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고 어떤 애는 사례형 문제가 아예 없는 애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는 사례형 문제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 A는 갑에 대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이제 이건 익숙하죠. 이거는 여러분이랑 되게 익숙한 문제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하고 호흡이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뭐가 익숙한지 나도 이제 뭐가 편하고 뭐가 그게 좀 편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 생각 안 해도 풀린다 이거죠. 생각해보지도 않는다. 이건 특허죠, 특허. 공익사업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특허라고 했어요. 권리 능력, 권리 관계를 설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권리 설정 쪽에 해당하는 겁니다. 권리 설정 쪽에 특허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사업 부지 중에 일부를 공공시설용 토지로 기부 체납할 것을 부관으로 붙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라고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은 부담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기부 체납의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걸어놓고 나서 출제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부담이라고 보시고 혹시라도 다른 언급이 있는지는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요. 부관으로 하였고 갑은 그 부관의 이행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여러 번 봤었습니다. 어떤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까? 여기서 부관을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부관을 붙였는데 이것 때문에 기부 체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부 체납 조건이 붙었는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기부 체납을 했어. 기부 체납을 했을 때 이걸 대놓고 그냥 바로 기부 체납 준다는 거죠. 준다. 그러니까 바로 증여계약이라고 하고 들어온 경우도 있었고요. 증여계약. 이건 그냥 계약행위입니다. 법률행위로 등장을 했고 그 다음 증여계약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소유권을 국가 쪽에다가 넘겨주는 거죠. 소유권을 국가 쪽에 넘겨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가지고 뭐로 나온 적도 있었냐면 이게 국가 쪽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바로 뭐가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기부 체납 조건 이게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되었다 이거예요. 취소되었다. 처음부터 이 부관이 무효였거나 부관도 주대행정위가 마찬가지로 중대명백성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관이 위법함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면 무효될 수 있는 거고요. 취소 사유라고 하게 되면 별도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취소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취소 3개 말하는 거 맞습니다. 취소 판결, 취소 재결, 취소 처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취소가 되게 되면은 이게 취소가 되면 뒤에 있는 것도 실효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실효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앞에 게 무효면 이 뒤에 있는 것도 이 법률행위도 그냥 무효가 되고 또는 저 취소에 의해서 얘가 실효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영향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영향 주는 게 아니다. 이유는 뭐예요? 얘와 이 기부 체납 조건과 그다음에 이 기부 체납이라는 행위는 뭐예요? 서로 분리된다. 분리된다. 이게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부관하고 기부 체납 행위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라고 했을 때 무효면 이 계약도 그냥 무효인 거냐? 그러면 소유권은 그대로 가파되어 있는 거냐?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이것도 그냥 무효라고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무효라고 하게 되면 얘가 얘한테 넘겨준 것은 저쪽에 부당이득이 발생한 거라고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출제가 됐었습니다. 출제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가 전부 다 결론이었던 거죠. 서로 분리되는 별개의 사건이다. 그래서 판례 역시도 이거는 별개의 법률 행위일 뿐이다 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에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없더라도 갑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가 있다. 법령에 특별한 근거가 있다는 것은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말하는 거지. 조건 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규정이 따라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니까 처분이고 재량이 되는 것이고요. 재량이면 재량권 행사로서 부관을 붙이는 것은 물론 가능한 겁니다. 갑은 기부 체납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저건 부담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부담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일부 취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독립하여라고 했으니까 일부 취소이잖아. 일부 취소이면 독립쟁송이 가능한 거죠. 독립쟁송이 가능한데 우리 판례는 우리 오전에서 9급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처분성에 대한 언급을 따로 하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분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불가분적 요소가 아닌 부담의 경우에는 독립쟁송이 가능하다라고 판시를 해버렸었습니다. 이건 유지태 교수님이랑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는 건데요. 다수설과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갑에 대한 기부 체납 부관이 무효가 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했던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바로 여기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무효라고 해서 증여계약이 무효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가 무효라거나 아니면 국가한테 바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라거나 하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부관이 제소기간의 도가로 불가증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일부 취소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90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불가증이 발생했다, 이거 불가증이 발생했다. 그랬다고 했을 때 발생한 이후에 부담의 이행으로 했던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가 없는 거냐. 지금 이렇게 딱 봐도 그렇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건 서로 분리된 별개 사건이란 말이에요. 별개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주된행정이랑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건데, 기타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불가분적 요소잖아요. 전체가 하나의 주된행정행위와 하나의 행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의 일체를 형성한다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쪽에서 위법이 발생하잖아요. 위법이 발생했을 때 기타 부관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감염시킨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독립 취소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렇죠? 감염을 시키면 얘가 위법해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아예 위법인데 무효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기타 부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의 일체를 형성을 해버리니까 얘까지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얘까지. 뭐일 때요? 분리가 불가능할 때. 분리가 불가능할 때는 얘가 무효면 얘가 무효가 돼 버린다고. 다만 분리가 가능한 부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의 경우에는 결코 그렇지 않고, 반대 방향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밑에 있는 이 주된 행정위가 만약에 취소되거나 아니면 무효였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건 얘는 부담이어도 얘한테 대한 부종성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효면 얘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밑에 게 취소가 돼버리게 되면 얘는 실효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쪽으로 100% 영향을 미치는데 이쪽은 이쪽으로 50%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부담과 기타 부관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요, 얘가 주된 행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종된 행위잖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100% 영향 미치게 됩니다. 100%.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불가증이 발생했다라고 하더라도요, 뭐 여기서 증여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이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강행법규에 위반됨이 존재한다라거나 아니면 민법에 위반됨이 존재한다라거나 하게 되면 이거 다툴 수 있는 거 맞는 거예요. 다툴 수 있는 거 맞는 겁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이렇게 된다, 분리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다섯 번째, 위 기부 체납 부관이 처분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보실 수 없는 경우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갑에게 토지 이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그 이제 전라북도 사건에서 25억 내놔라고 기부금품 받았던 사건을 지금 여기다가 그냥 접목시킨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다 그냥 접목시킨 거고,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으로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사법으로 도피를 시도했던 거죠. 사법으로 도피를 시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판례는 그때 그런 문제를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녹지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숨기고, 용적률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용적률은 이 땅덩이 넓이 대비 이 건물이 올라갔을 때 각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합계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전체가 100평이야. 100평인데 근데 건폐율이 50%에서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쳐봐요. 면적이.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만약에 150%가 용적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3층까지 세울 수가 있죠. 3층까지. 그렇죠? 150이면 100분의 15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150평까지 허용이 되는 겁니다. 50평짜리 면적으로 해서 3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제한 때문에 재산권 행사 제한이 발생하니까 숨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제한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을 하여 관할행정성 A에게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였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이 친구는 국가를 상대로 지금 뭐예요?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인 농간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속이고 있잖아. 농간 행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기겠죠. 신뢰보호 주장이 안 된다. 이 문제가 하나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귀책 사유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얘가 속였으니까 예, 국가 쪽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냐, 예, 행정청 쪽에 아무 잘못이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청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화된 허가제에서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하고 허가제에 있어서의 이 건축허가, 영업허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둘 다 그 안에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건 똑같다고요.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여기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 심사만 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와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그것의 진실성을 파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파헤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건 허가제잖아요. 그렇죠?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헤쳐야 됩니다. 행정청은 그것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직접 파헤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진실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파헤치지 않았어요. 파헤치지 않아서 위법한 허가 처분이 나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행정청에게도 분명히 잘못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법한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청도 잘못이 있어요. 예,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거꾸로 실질적 심사를 하면 위법해지는 거예요. A는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예, 요게 이제 적극적 심사를 하지 않았다. 능동적인 행동이 없었습니다. 행정청한테. 갑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고 말았고, 저건 이제 위법한 허가 처분이 된 거죠. 그 후에 A는 갑의 건축허가 신청이 위와 같은 제한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중에 갑에 대해서 직권으로 취소를 하였다. 취소를 했다는 것은 왜 취소를 한 거예요? 위성소 적발장의 위성소 상황이죠. 위법한 허가 처분이었었기 때문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직권 취소를 한 겁니다. 직권 취소를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겠죠? 예, 갑의 건축허가 취소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직권 취소에 해당한다. 그렇죠? 위성소 적발장의 적발장이 아니죠. 적발장. 어떤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부분은 처분 이후의 후발적 사유는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철사 개벽. 갑이 건축허가에 관한 자신의 신뢰 이익을 원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신뢰 주장은 누구나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귀책 사유가 인정되고 있죠. 적극적인 농간 행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인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관계법령상에 명문의 취소 근거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을 이유로 A의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 점만을 이유로 예, 명문의 취소의 근거,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이거죠. 별도의 법적 근거는 필요가 없죠. 직권 취소는 원행정 행위의 법적 근거가 직권 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줄 수가 있죠. 만약 갑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을 했던 나쁜 놈이 본인이 아니라 지금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 수임인으로서의 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폐나 사위의 방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갑과 을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을이 잘못했어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예, 을이 개입했어도 마찬가지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얘는 단지 얘를 대리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을의 행위는 그냥 갑의 행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A는 갑의 신청 내용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조사 및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제대로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허가제이기 때문에 적극적 심사로 그 진실성 여부를 파헤치는 게 오히려 맞는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예, 자신의 잘못으로 건축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 행정청한테 잘못이 있는 건 맞습니다.
잘못이 있는 건 맞지만 이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이라고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오직 행정청의 잘못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 행정청의 잘못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사인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인의 잘못이.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허가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한 거예요. 위법한 것을 제거했다면 그것은 적법한 게 맞는 겁니다. 여기서는 취소하는 게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청의 잘못이라고 하게 되면요,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거를 취소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국민들은 너무 불이익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금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판단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식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에 대한 판단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내가 머리가 좀 도는 날 같은 경우 막 텍스트가 읽히고 막 정답이 나한테 손짓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공식을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공식을. 알겠어요? 판례를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요. 판례의 스토리텔링을 기억해버리게 되면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도 저쪽에 있었던 뭡니까? 전라북도 그 골프장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사건, 그거의 스토리텔링을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사건 개요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리가 중심이에요. 이론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공식화시켜서 기준을 잡아놓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적용시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날의 컨디션과 관계가 없이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문제를 제가 시험장에서 받아들였는데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권 취소의 위법성 그냥 판단 내릴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특별히 주체 절차 형식의 하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죠? 없어 보이죠? 생각하는데 1초면 돼요. 왜? 그런 얘기가 앞에 없었으니까. 그냥 없으니까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내용이 중심이죠. 내용으로 가게 되면 취소 사유하고 법률 유보하고 제한 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취소 사유 있습니까? 위법한 처분이니까 취소 사유 있는 거죠. 법률 유보요? 별도의 법적 근거 필요 없으니까 문제 없는 거죠. 제한 법리요? 실권의 법리 3년 지난 얘기 없으니까 패스하는 거죠. 신뢰보 원칙이요? 이 친구 귀책 사유 없으니까 패스하는 거죠. 비례 원칙에서요? 얘가 잘못했는데 얘 사익이 침해가 더 크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3명의 3세트 메뉴를 밀어놓고 이걸 공식화시켜서 머릿속으로 사고를 하게 되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다. 처음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렇게 판단 내리면 모든 상황을 다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판단에 어떠한 미스도 있을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면 다음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요. 만약 여기서 이렇게 방향성의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하나 생각해 놓고 체크하고 다음 문제 풀면 그 찜찜함이 다음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초반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할지라도 공식을 적용시키란 말입니다. 공식을 적용시켜서 확신을 가지고 다음 문제 넘어. 왜? 20문제까지는요. 이건 스몰 스텝입니다. 20문제를 푸는 데까지는요. 사람이 지치지 않아요. 하다 보면은 끝났구나. 왜? 조금 풀다 보면 저 끝이 보이거든요, 지금. 지금 지면에 저 끝이 내가 좀 한 10문제, 11문제까지는요,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돼요, 사람이. 그 정도 풀면 이게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 그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옆 페이지가 끝나고 있거든. 여기서 끝났거든. 끝나니까 저기까지만 가면 되겠군 하면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20문제는 스몰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스몰 스텝 전략이 정확히 먹히는 시험이에요. 스물로 5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호흡만 5번 끊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호흡이 한 번 가면서 한 문제에서 찜찜함이 남아버리게 되면 최소 그 과목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스텝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적용시키고 여러분들이 너무 자신의 어떤 감에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나중에 가면 더 빨라요. 15번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확정되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재량행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재량행위라고 먼저 말했잖아요.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때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만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죠. 이건 바로 나오죠. 분리 특정 가능성에서 분리는 금전이니까 가능한데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전체 취소 판결을 전부 취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재량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판결의 전부다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사정 판결을 할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사정 판결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한 거다? 피고 쪽에 유리한 거다. 피고 처분청에게 있는 게 맞고 처분청이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얘가 주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주장을 안 하게 되면 주장 책임 변론주의 문제 얘기하는 거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해서 이건 일건 기록 현출이라는 판례 표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성명권 행사를 하거나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몰랐다 하더라도 요거는 교수님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 다음 증거조사를 통해서 사정 판결을 할 수도 있다. 가만히 생각하세요. 여기서 직권으로 증거조사한다. 예, 문제든 판례든 직권증거조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뭐로 보라는 거 했어요. 우선은 주장 책임을 뚫고 왔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예외까지 도달한 것이다. 이 안에는 이미 직권 탐지가 인정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사정 판결 가능성에 대한 논의고요. 우리 판례는 26조 직권심리주의랑 똑같은 기준 적용시켜서 가능하다고 했죠. 이 성명권 행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한다. 이거는 피고 행정청 보고 이게 새만금 사건에서 그랬었어요. 재판부에서. 저기요 장관님 사정 판결이라고 네 글자만 좀 말해볼래? 한 번만 말해봐. 한 번만. 근데 계속 고집 부려갖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증거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새끼야.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말만 하면 네가 명시적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도 법원이 봐도 이건 사정 판결이 진짜 필요한 상황이야. 근데 피고가 주장을 안 해. 말해보라고 계속 권유를 해도 말을 안 해. 에라이 내가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네, 큰 의미를 부여할 부분은 아니고 취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에 하나여 미치게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확정 판결에 적시된 위법 사유를 보완 이게 바로 뭐야? 위법 사유 시정이죠. 객관적 적용 범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주체 절차 형식이든 내용이든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 내용에서는 기사동이 인정 안 될 때 위법 사유가 시정된 것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위법 사유를 시정해서 새로운 행정처분을 행했을 때 확정 판결에 취소된 종전처분과 종전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여기다 여러분 세모 쳐야 돼요. 세모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 기속력이잖아요. 표현은 기판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판례가 지금까지 기판력과 기속력의 용어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양쪽에 왔다리 갔다리 혼용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2016년도에 판례가 반성의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옛날에 그랬고 또 여러분 문제의 특징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 교수님들이 그것을 지금 법령이나 지금 판례에 맞춰서 문제를 바꿔주시지 않으시고 아주 성의 없이 옛날 판례와 그걸 그대로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의 없이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성의 없이 들어오는데 내가 성의 있게 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세모를 쳐. 이게 진짜 기판력 말한 건지 이게 진짜 기속력을 말한 것인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더 큰 일이 생겨요.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거 출제하신 분 좀 술 드신 거 확실한데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취소 확정 판결을 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으로서 허용될 수가 없다. 이건 확실히 기속력이죠. 그렇죠? 기속력이죠? 이건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건 확실히 맞네요. 5번 취소의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 내용상 하자로 위법사유의 기초에서 취소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부 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되며 이게 틀린 지문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맞는 지문으로 낸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2, 3, 4, 5는 맞아야 돼요. 2, 3, 4, 5는 맞아야 되는데 이 표현 있죠? 똑같은 표현이 다른 기출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여기까지 와갖고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아주 성의 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기속행위라면 맞는 말인데 재량행위라고 하면 먹히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판례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거부처분 취소해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있어서는 판결의 취지에 반하지 않은 한 다시 재거부처분을 해도 무방하다라고 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고 맞는 거야. 기속행위만 맞는 말이고 재량행위면 틀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 좀 상태 지금 안 좋으신데 뒤에 한번 보세요.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잘 생각해봐요. 이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앞에는 기속이냐 재량행위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이게 기속력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언급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기속력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을 언급했던 사건이 있었던 건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 말고 유사한 다른 문제에서 나왔던 판례 사실심 변론 종결 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해도 기속력이 위반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처분 이후의 사유면 시간적 범위 벗어나니까 기속력 위반 아니죠. 근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라고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처분 이후이기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어서. 근데 왜 기속력인데 굳이 사실심 변론 종결 언급했을까? 라는 의문은 들 수 있지만 결과에 있어서 기속력 적용이 안 되는 것만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려냐고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거보다 조금 완곡한 그 잘못된 그 판례에 대해서 노량진의 모 강사님이 이 판례는 틀린 판례이며 설명될 수 없다라고 강의해서 제가 비판했죠. 그게 아니라고 해당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처분 시와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사정 변경 법령 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분 시 이후라고 표현해야 될 것을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틀린 말이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정말 앞에 있는 말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이러면 상황이 바뀔 수 있어요. 처분 이후인데 저거 이전일 수 있잖아요. 판결시 이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판단 나올 거 아니야. 그 처분시와 판결시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거 뭐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처분시 이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 말은 처분 당시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또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속력 반하여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처분시하고 저 사실심 변론 종결시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면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이 말은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야. 틀린 말이. 오케이? 그러니까 5번에 있어서의 5번의 전단독 기속이냐 재량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5번의 후단독 처분 이후에 법령 개정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5번을 보고 나면 위에 3번은 애교야. 그치? 3번은 그냥 기판력과 기속력은 용어 혼용했다라고 그냥 받아들여 줄 수 있어. 이건 애교야. 요 정도는. 그죠? 요 정도는 애교인 거야. 그래서 그렇게 치면은 이건 맞을 수도, 애교라고 쳐.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데 확실히 틀린 게 뭐예요? 확실히 틀린 게 이건 확실히 틀렸잖아. 확실히 틀렸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교수님을 믿지 말라고요.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들 아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버림받은 사람들끼리 아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의 있게 내면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의 판례든 이것들을 지금의 판례와 법령에 맞춰서 당연히 변형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한 내용 가지고 이걸 맞춘 사람들은 들어가서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들어가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문제와 현행 법령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서 다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법에 따라 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지옥행 열차를 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강론이었어요. 17번. 그러니까 정말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물론 돈 얼마 안 줘요. 많이 고생하고 힘든데 돈 얼마 안 주는 건 알지만 그럼 아예 출제를 마셔야지. 출제를 마셔야지. 출제를 했으면 성의 있게 하셔야지. 성의 있게. 그치?
그런 느낌이야. 뭐 학생 한 명 있다고 강의 막 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이 일이 20만 원. 돈 좀 준다고 실제 막 하고 막. 지옥행 열차를 타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장래 일정한 기간 내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얘가 누구죠?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죠.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이 정식 허가로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 처리 여포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즉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죠. 적정 통보를 받지 못한 부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자체,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자체가 전혀 인정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토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파악하라고 했어요? 결국 이 행정계획을 바꿔주지 않으면 지금 이 허가를 아예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의 문제로 보지 말라고 했죠. 이건 등치시켜야 되는 문제니까 더 이상 계획의 문제로 보지 말고 이걸 뭐로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이건 폐기물 처리 여포가 신청이라고 받아들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외형은 계획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실질은 허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적정 통보를 받고 그리고 나서 신청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친구는 결국 신청권이 있는 친구예요. 있는 친구입니다. 실질적으로 당의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 원래는 안 되는데, 그치? 원래는 안 되는데, 원래는 행정계획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 관계인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는 게 판례 입장이죠. 예외적인 상황 3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맞다고 인정을 했었고 구도시계획법 12조 도시관리계획 지난번에 어떤 문제도 봤어요? 구도시계획법 12조 도시계획 이 문제도 봤잖아. 도시계획. 근데 옛날에 도시계획이 지금의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지금의 도시군관리계획이고 같은 거고 뭐라고? 도시기본계획 처분성 부정되는 거는 기본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간다고요. 기본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하는 거야. 요거다 이거지. 결정의 경우에 도시관리계획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의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이 제한받게 된다.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이상이 된다? 맞죠? 판례는 도시군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기 때문에 구속적 계획으로서의 처분 맞다. 계획 처분. 기본 계획은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 구속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미친다. 그래서 이거는 비구속적 계획 처분 아니다라고 봤었습니다. 인허가 의제에서 계획 확정 기간이 이 표현 좋습니다. 계획 확정 기간, 계획행정청 구별해서 들어가는 것은 나쁜 접근은 아니고요. 의제되는 인허가에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기속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기속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중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이 되게 되면 의제되는 인허가 처분의 그 부분의 요건은 뭐가 되는 거야? 폐기당하는 거예요. 폐기당하기 때문에 기속이 안 되겠죠. 여기서 지금 3가지가 원래 나오는 거잖아요. 관할이 집중되니, 그 다음에 절차가 집중되니, 실체가 집중되니 이렇게 들어. 관할과 절차와 그리고 실체의 요건이 모두 폐기당하는 것이니 라는 문제죠. 그 중에 관할 부분을 빼고 2개를 얘기했는데 얘는 집중되고 얘는 기속 안 되고 얘는 집중 안 되고 얘는 기속되고 이게 절차 집중설의 입장이고 통설 판례 입장이죠. 인허가의 실질적 요건 및 절차 요건 모두 기속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 빼고 실질적 요건에만 기속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리을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아주 노멀한 얘기예요. 그냥 이와 같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 도시계획 결정하고 거기다가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겠지. 여기서는 뭐 특별한 단서가 현재 없어요. 뒤에 나옵니다. 이때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줘야 되는데 A 계획을 B 계획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 결정 변경 등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요게 이제 포인트. 폐지 권한이 없다는 거죠. 폐지 권한이 없다. 요게 판례 표현이고 요게 포인트죠. 폐지 권한이 없다면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된 이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했다면 취소 사유다? 아니죠. 이건 얼토당토 않죠? 무효죠. 무효.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A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A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B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B 계획이 있어요. 얘네가 양립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B 계획을 한 행정청이 만약에 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이라는 행정청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행정청이 B 계획을 위반 결정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이거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지금 이거를 지금 변경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경은 뭐라고 했어? 변경은 앞에 거를 폐지, 취소하고 뒤에 거를 새로 발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거를 폐지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얘는 그냥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있다. 그냥 존재하고 있으면 얘는 얘와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무효. 알겠어요? 그냥 무효. 양립할 수가 없다니까요.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냥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라고요? 요거라고요. 폐지 권한이 없다. 폐지 권한. 앞에 걸 폐지할 수 있어야지 이거를 발령할 수가 있는 건데 앞에 걸 폐지할 수 없으면 양립할 수 없는 뒤에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애당초.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무효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번 봤던 문제예요. 엄청 많이 본 문제인데 근데 지금 이게 말이 길어지면서 앞에서 일반론 논의를 언급한 거예요. 앞에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나왔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요. 이게 바로 뭐야? 이게 2017년도 12월 16일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대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프 모의고사 일정이 시작됐어요. 네, 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우리 이미 풀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아직 안 풀었구나. 예. 다음에 푸는군요. 네. 이번 달에 풀죠. 이번 달에.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문장이 딱 2배 정도 길어지니까 정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요만큼 길어진 게 싫은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원래 문제는 여기만 딱 주니까 폐지 권한이 없어. 맞아.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걸 위에 3줄 더 주니까 어려운 문제로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문제만 풀어서 되겠냐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거 9급이었잖아요 이번에. 12월 16일 사건이. 똑같이 9급이었는데 길어지니까 죽잖아. 그걸 또 경험할 거냐 이겁니다. 방법은 하나야.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건 내용을 몰라 틀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테크닉 부족으로 당한 거예요. 테크닉을 키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훈련. 행정벌. 행정형벌의 과벌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통고처분 이건 예외적인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식 형사 절차로 형사재판 절차로 가야 되는 건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통고처분이라는 저런 방식, 범칙금 부과 방식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명문으로 있을 때만 인정이 되는 것이며 제 같은 경우에는요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간이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하지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형사재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행정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통고처분은 돈 안 내고 범칙금 안 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고발을 할 것이고 아주 힘든 상황이 발생할 거면 그냥 내는 게 나아요. 저런 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건 이제 요번에 질서위반행위주법 만들어지면 7조죠. 7조. 7조에 고의과실을 요구하게 됐었고 과거와는 좀 달라진 부분이죠.
과태료의 부과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이때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도 여기서의 서면에 포함된다. 전자문서 서면이라고 봐요. 이것도 문서라고 봅니다. 그렇죠? 일종의 문서라고 보고,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만 전자메일로 보내는 방법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내가 내 메일 계정 여러 개 중에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그것만 지정해 주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의하면 됩니다. 동의하면. 과태료의 부가징수 절차에 관해 질서위반 행위유죄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금 이거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이거가 왜 그런 거냐면, 얘는 과태료 일반법이죠. 다른 법률은 과태료 특별법이죠. 그러면 두 개의 내용이 충돌되면 뭘 적용해야 돼요? 특별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게, 질서위반 행위유죄법은 스스로가 특별법이라고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과태료 제도를 절차를 하나로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과태료를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특별법이에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 정당한 이유 있으면 어디서든 다 허용돼요. 인정됩니다. 예외로 인정되죠. 원고적격입니다. 행정소송법 12조 전단 1문 말하는 거죠. 1문에 법률상 이익의 개념과 관련하여 권리구제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 딱 이름 특이한 거 쓰네. 뭔지는 알죠. 이거 왜 순서 맞추는지 아시죠? 학설이 이름이 다 알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1설, 2설, 3설, 4설 순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것들이다. 이름을 자꾸 바꾸니까.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적법성 보장. 근데 요거는 안 바꿔. 1, 3은 더 중요한 건 2, 3인데 1, 4는 안 바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건 개선 여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중에서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이 통설판례다. 이게 아니죠. 법률상 보호익설이 통설판례, 이설이 통설판례죠. 이 보호가치는 이익구제설 시도를 예전에 개정안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대법원 개정안에서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역시 불발. 왜 통과 안 됐죠? 행정소송법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 그렇죠? 지금 법무부안도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함은 근거법규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을 의미하며 관련 법규에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이다. 법률상 보호된 이익구제설이면 여기서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라고 해라.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죠? 여기죠? 양적 범위, 여기죠? 질적 범위. 이 양적 범위가 확대되고 또 이 질적 범위가 확대되는 게 이 공권이 확대되는 것이고, 따라서 공권의 확대와 경향, 그 문제죠. 이 양적 범위 법률의 확대가 보호규범 이론이죠. 근거법규에서 관계법규로, 관계법규에서 헌법상 기본권 및 원리로. 보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인 사익보호 규정이 있는가, 그리고 해석을 통해서 사익보호 취지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대법원은 관계법규까지 확대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기본권까지 확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법규. 판례 입장이다. 틀렸고요.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 반사적 이익은 뭐에 반대말? 이거는 공법상 권리의 반대말. 사실상 이익은 뭐에 반대말? 법률상 이익의 반대말. 그런데 법률상 이익의 공법상 권리, 공권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쌤쌤이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해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업자 소송 얘기하는 거죠.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하는 경업자 소송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거꾸로 된 거죠. 거꾸로. 길죠. 인허가 등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텍스트 읽는 걸 즐겨야 돼요. 텍스트 읽는 걸. 예, 물론 여러분들이 하루에 텍스트를 너무나도 많이 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변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공식을 적용시키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하고 고민하려고 하지 말고요. 예, 이거 문제 계속 길어지면 예전에 다른 쪽의 사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제가 초반에 길어지기 시작했을 때 수험생들이 엄청 당황했습니다. 엄청 당황했는데 이제 나중에 막 뭐라 하기도 했지만 결국 완전 길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는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채워버린 상황이 오는 순간 다들 이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 읽지 않겠다죠. 다 읽지 않겠다. 이제부터 기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닥따닥. 지금 사시도 맨 마지막에 그랬지만 행시 학생들을 1차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한 문제는 무조건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뭐 행시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시험에 있는 거 뭐냐면 한 과목이 40문제 정도 되거든요. 40문제면 40페이지예요. 수숙 이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거긴 그림도 있단 말이에요. 수숙 이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공식을 적용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 어디까지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무조건 길어질 겁니다. 예. 요 정도는 애교로 봐줘야 돼요.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이 말은 경원관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원관계.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그러니까 판례는 이럴 때 경원관계라고도 하고 경쟁관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도 경원관계를 의심을 해보시고 일방에 대한 허가 등의 처분이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때 경원관계적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한 자 제3자적 비록 경원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허가받은 사람을 경원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방향성 정확하게 보시고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기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죠. 경원관계 성립되면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 그 허가 안에는 나에 대한 거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보시면 다만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하여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된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이에요.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소해이익, 협의의 수익이 없고 권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협의의 수익이 있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수업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깜짝입니다. 옆에 끼워놨는데 끼워놓고 코드를 안 꼽아놓았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스1.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계약서에 이대로 통과합시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 막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거? 잡아놓은 물고기다 이거지, 지금. 그치? 어저께까지는 잡아놓은 물고기, 이런 마지막 순간 사인을 안 해버린 수가 있어. 물고기도 어항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에요, 난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백한 법적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은 권리구제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니까 이건 협의의 소익의 문제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우리 판례는 12조 2문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원고적격으로 보고 법률상 보익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대놓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판례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수익을 판례는 원고적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적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세요.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니까. 법리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법리가 다른 게 아니라 표현이 다른 겁니다. 표현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적 밖의 주민들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전과 비교할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된다. 그렇죠? 이거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대상지역 기준으로 하면 내가 밖에 거주하고 있는 건데 새롭게 입증한 대상지역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내가 다시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서 그래서 원고적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던 거고 새만금 사건에서 처음 언급했던 얘기죠. 이제 되네요. 예. 제가 고친 겁니까? 네. 컴퓨터 기술자로 다시 직업을 바꿔보도록. 행정지도.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직무행위 말하는 거죠. 직무행위는 광의설에 따라 공법행위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공법행위 전반에 오히려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권력과 비권력, 법적행위, 사실행위, 자기행위, 부자기행위를 불문한다. 8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권력행위고 사실행위고 자기행위 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48조에 얘기하는 거죠.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되죠. 불문이라고 했죠. 방금 불문이라고 했습니다. 포함되는 게 맞고 강제성을 띠지 아니하는 행정지도 이거는 의미 없죠. 원래 그런 거니까. 예, 강제성은요. 행정절차법 48조 1항 후단입니다. 후단에 따르게 되면 전단은 뭐예요? 전단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비례원칙이고 후단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그래서 후단 부분에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파악을 하게 되죠. 48조 1항 후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행정청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래 단정할 수가 없죠. 예, 단정할 수가 없는데 다 깰 수 있어요. 다 깰 수 있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면 어쩔 겁니까? 그쵸? 네, 직무행위 인정했습니다. 직무행위는. 그러면 고의과실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위법하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에 바탕 판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을 쓴 판례. 행정지도가 전혀 위법하지 않았대요. 진짜 아무 의미 없는 판례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판례. 그러니까 위법은 한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래야지 의미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이딱 끝난 거예요, 지금. 네, 진짜 정말 성의 없는 문제인 겁니다. 정말. 단 위법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죠.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그치? 지옥행 열차, 특급 열차로 분명히 지금 예매가 가능하십니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이 맞죠. 행정지도가 그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내용을 갖고 있는 건 문제가 없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강제력,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면 뭐라고 했어요? 판례가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더 이상 행정지도가 아니다. 더 이상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비권력적 부분이 깨지는 겁니다. 비권력적 부분이 깨지면 무조건 처분으로 직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속력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라고 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볼 수 있죠. 처분까지 공격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헌재는 공권력 행사 인정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 구속력인데 관련된 내용 조금 더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 방식에 관해서도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행정지도는 안 따르면 그만이지만 의견 제출 규정이 있다고 했죠. 행정지도는 48조고요. 의견 제출은 50조예요. 50조. 그냥 이건 자꾸 문제 나오는 이건 뭐야? 그냥 안 따르면 그만인 건데도 할 말은 하겠다. 이거예요. 할 말은 하겠다. 그 부분을 자꾸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아니 처분도 서면으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무조건 서면으로 하겠어요? 구두로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 서면으로는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지도의 명확성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요구한 적 없어요. 당연히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 있고요. 공무원이 그냥 가다가 한마디 던지고 가도 다 행정지도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씨발 건강하라는 얘기인가? 행정지도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데 말로 해도 되고요. 말로 해도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바로 뒤에 49조에 서면교부 요청권 규정이 있잖아요. 말로 해도 되기 때문에 궁금하면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서면으로 해달라고 서면교부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이거 뭐 보라고 했어요? 48조 2항 보라고 했죠. 48조 2항. 48조 2항에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있잖아요. 행정지도는 이런 게 공식이에요. 이런 게. 그림으로 만들면 이게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미 다 말로 다 언급됐던 부분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 수업을 듣는 사람은요, 저랑 똑같은 점수가 나와요. 왜 가능한 거냐면 난 다 똑같은 방식으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안 하기 때문에 사건 개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론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문제를 풀든 하나의 나는 대륙법계 방식이에요. 영미법계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 추상적 공식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냥 넣으면 여기서 믹싱 돼갖고 뿅 떡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나랑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되고 저랑 똑같은 점수를 맞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50점 나왔으면 내가 50점인 거네. 이건 뭘 보라고?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불이익조치 금지원칙. 행정지도, 권고, 조언, 요청, 요딴 표현을 썼는데 뒤쪽에 이거 안 들으면, 말을 안 들으면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뒤쪽에 불이익조치가 대기하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행정지도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뒤쪽에 애들이 막 어깨들이 딱 쏘갖고 괜찮아. 그게 괜찮은 겁니까? 그렇죠? 안 괜찮은 거죠. 네. 불이익조치 예정돼 있으면 행정지도 아니고 그러면 처분 처리됩니다.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행정절차엔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므로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당사자의 증거 신청에 구속된다. 지금 이거 뭐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진짜 애매하게 말한다. 뭐 말하는 겁니까? 청문. 이게 공청이겠어요? 의견 제출이겠어요? 의견 제출은 그냥 전화로 해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데, 그치? 뭐예요? 청문이죠, 청문. 청문은 재판 절차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했죠? 이것도 나왔던 문제예요. 여러분들 봤던 문제입니다. 이번 하프에서. 지금 우리 시작한 지 2주밖에 안 됐어요. 지금 풀었던 걸 기억 못 하시는 거야, 지금. 응? 무슨 말이야? 청문은 재판 절차와 상당히 비슷하며 우리 재판 절차에서 직권심의를 인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문에서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청문 주재자가 스스로 증거조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쳤더라도 그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 부실한 경우에 부실한 정도가 이걸 전혀 안 거친 거나 마찬가지인 정도가 아니라면 환경영향평가는 무효사유 적법 이거밖에 없다고 했죠. 중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취소사유가 없어요. 이런 경우 취소사유 이게 만약에 전혀 거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면요 안 거친 걸로 취급하고 무효. 그 정도까지 아니면 적법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 중간도 좀 있자 취소할 좀 만들어봐 이 정도면 취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판례 안 받아들였습니다. 판례 의함 교수님의 의함이 아니에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법적 보호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행정절차법상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이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사자 등이어야지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건 맞긴 한데 당사자는 무조건 직접 상대방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등도 아닙니다. 등도. 얘는 배? 팔? 그 정도죠. 등도 아니에요. 등도. 무슨 말이에요? 등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참여시킨 친구가 행정절차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우리가 저 등 봐라 등 돌리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등에도 포함 안 됩니다. 행정 절차에 참여 못했으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만으로 독자적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 이거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불문하는 거죠. 그렇죠? 실체상 하자가 없어도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바로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행정소송법 30조 3항의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죠. 근거를. 기속은 법률 효과 부분이 전혀 없지만 법률 요건 부분에서도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소전제의 사실 확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의견 촉지 다시 거치면서 사실관계 다시 파악해낸다면 결론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논이 왜 나오는 거예요? 실체상 하자 없이 절차상 하자만 가지고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취소 판결할 수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 인정하면 똑같은 처분 그냥 반복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게 행정경제 효율성이죠. 근데 1이라도 이건 협의수획 문제예요. 이건 협의수획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1이라도 동일 처분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협의수획이 있는 거고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협의수획 문제입니다. 협의수획. 어렵게 내면 이걸 협의수획으로 꼬아내요. 취소해. 예, 이거 문제를. 독자적 위법성 문제를. 행정처분이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더라도 이전의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죠.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내용상 하자에서도 뭐 상관없어요. 동일한 사유가 문제인 거지. 이건 뭡니까? 위법 사유만 시정하면 되잖아요. 위법 사유만. 그치? 청문 안 거쳤다고 문제됐으면 다시 청문 거치고 하면 완전 똑같은 짓 해도 돼요. 완전 똑같은 짓. 알겠어요? 예. 이건 빼고 가야지. 동일한 내용 이러면 어떤 기속력과도 관계없는 문제가 돼요. 동일한 처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동일한 처분 그래야지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까지 포함을 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유가 기속력인데 사유가. 그렇죠? 동일한 내용은 이건 수준 너무 떨어진다.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얘는 30조, 얘는 23조. 이쪽에 임시처분, 가처분은 31조죠. 행정심판 청구와 취소의 제기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집행 부정지 원칙은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고 얘는 30조 1항, 얘는 23조 1항이죠. 이것 때문에 둘 다 예방적 금지, 소송 예방적 금지 심판에 도입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예방적 금지 쟁송은 사전적 집행정지를 도입하는 게 예방적 금지 쟁송입니다. 사후적 집행정지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이건 뭐예요?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이죠. 소극적 요건. 이건 둘 다 사망이에요. 이쪽에 23조든 이쪽에 30조든 똑같아요. 1항에서 부정지가 원칙이다. 2항에서 정지의 요건, 3항에서 부정지의 요건 똑같아요. 1항, 2항, 3항의 구조가 23조와 30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사망에 있어요. 사망에.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건 너무 쉽잖아. 즉시 항고. 이거는 어쨌든 뭐예요? 항고의 일종이죠. 항고는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거잖아요. 상급법원에다가. 그쵸?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 법관의 명령에 대해서 상급법원에다 상소하는 게 항고야. 항고. 항고인데 행정심판에 무슨 항고가 있어? 행정심판법에는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물론 당연한 얘기인 거고 여기 즉시항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거 완전 재판되는 거예요. 재판.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다만 2010년도 1월 25일 날 행정심판법 전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뭐예요? 절차적 권리, 절차, 사법 절차 화시키는 과정에서 얘네들은요 심판 쪽엔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들어올 수 없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의 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이와 같이 불복 절차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 두었습니다. 여기 즉시항고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이쪽에 즉시항고는 이쪽에 이의 신청입니다. 그 이의신청 처분청에 제기한 불복 절차 아니에요.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불복 절차입니다.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가름하는 위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집행정지죠. 집행정지. 집행정지인데 여기 소송에서도 집행정지 법관이 하는 게 아니죠. 법관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합의부 3명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건데 얘들은 뭐야? 얘들은 쪽수가 더 많잖아. 행심위는. 그렇죠? 우리 쪽은 소송 쪽은 3명인데 이쪽은 쪽수가 더 많기 때문에 쥐들끼리 합의 보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해요. 이거는 중대한 손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럴 때 우리 쪽에 소송 쪽에서 보면 재판장, 이쪽에 보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우선 집행정지 우선 가불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근데 소송 쪽에는 그런 거 없어요. 소송 쪽에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가름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 3명이 합의 나가서 술 한잔 먹으면 합의 봐요. 그렇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거 따로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중대한 손해라고 하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플러스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금전적 전보가 되는 친구들 얘들이 포함되는 거죠.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 요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까꾸로 소송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심판이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중대한 손해. 이게 더 넓은 개념이니까. 지금 소송법은 너무 엄격하죠. 갑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임용결격 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이 되었다. 좋았겠죠? 좋을 거 없죠? 이래봐야 공무원 아니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임용 당시가 아니라 채용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아니에요. 여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를. 이때 임용될 때입니다. 임용될 때. 이런 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긴 한데요. 총론 맞네요. 네. 국가가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임용 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임용 처분이 위법하다는 게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명백하지 못하다. 이거죠.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다. 갑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 무효가 아닌 취소 사유가 있는 행위가 된다라고 보게 되죠. 이론적으로는 중대 명백성 소리에 따르면. 하지만 판례는 절대적 요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격 사유는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이다 해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후에 갑이 임용 결격자임을 발견하고 갑에 대해서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했습니다. 취소한 통지, 이 표현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당연퇴직 퇴직 발령 인사 뭐라고 말이 안 나와. 하여튼 그 인사 발령 통지를 한다라는 표현보다 임용 행위 취소하는 통지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고요. 요거는 우리 판례가 괄호 처리에서 설명해 줬던 내용이에요. 괄호 처리에서. 그랬을 때 이건 취소에 지금 의지가 있는 거예요. 행정처한테. 임용 취소 통지는 한 곳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아니죠. 행정청의 의사는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결국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 인사발령 통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인사발령 통지를. 이게 내용물이에요. 갑은 공무원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임용 이후에 사실상 공무원으로 30년을 근무해온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상당히 이건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 연금법 적용은 안 되죠.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금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죠. 얘가 공무원 지위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자 내가 피용자 이렇게 봐도 근로관계가 한 번도 성립된 적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아내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돈을 못 받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는 거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근로자의 퇴직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으로 받는 거예요.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받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좀 까다로웠습니다. 갑이 공무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자신의 임용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경우에 이거 제정신인 인간입니까? 이거 제정신인 인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결격 사유가 있어서 임용 처분이 무효였어요. 그리고 나는 공무원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로 나 2년 지났거든요. 이러면서 집행 종료 후 2년 지났으니까 나 이제 결격 사유 없는데 이제 나 받아가. 다시 시험 봐. 알겠어요? 다시 시험 보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이 사람 이게 허용이 된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결격사유 의미 없어요. 결격사유. 그렇죠? 기간 제한 있는 결격사유들은요. 우선 시험 붙어 놓고 그 다음에 기간 제한 2년 이렇게 있으면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2년 뒤에 나 데리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법의 취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에 거부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맞죠? 이건 뭐예요? 너 공무원 아니거든? 이 말 해준 거예요. 너 공무원 아니거든? 너 뭐하냐 지금? 빨리 다시 노량진 가? 이 얘기한 거예요. 공무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헌법 제23조 3항의 공용 수용의 요건입니다. 이건 아예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거죠. 무엇과 비교해요? 사용 제한과 비교하는 겁니다. 내용 규정으로서 사용 제한과 비교를 하시고요. 헌법 제23조 1항, 2항, 3항 이렇게 있죠. 근본적 취지는 원칙적으로 근본적 취지 모든 국민의 구체적인 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과 수익과 처분을 사용 수익 처분 재산권의 행사를 보장을 하면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은 헌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 하나 이상한 말 없죠? 그렇죠? 어디 하나 이렇게 뭐가 없어요. 건데기가 없어. 논점이 될 건데기가 없어.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는 법률 요구원칙. 그렇죠. 이게 인정되면 뭐가 요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요걸로 인정되는 순간 내 재산권은 완전 박탈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법률 유보는 법률 유보고 이건 대놓고 어디까지 가야 되겠어? 이건 의회 유보까지 도착하는 법률 유보예요. 의회 유보까지 도착하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이건 심지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인정되고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도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공용 수용이 허용될 수 없다. 이거 공익에 좀 도움 좀 되는데 야, 땅 다 빼서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도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공익사업을 다 열거하고 있어요.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의 존속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 사유 이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헌법 37조 2항에 있는 그 공공복리,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복리 목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재산은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의 공공복리보다 이쪽이 좁죠. 엄격하게 되니까 이익 형량을 한 번 더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털리는 공익들이 있는 겁니다. 사익한테 진 친구들은 이제 쫓겨나는 겁니다. 이쪽이 훨씬 좁고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되고 이게 공공필요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이건 공공필요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공공필요, 공공복리 필요, 이익형량, 비례원칙이죠. 공공복리가 사익을 이겨야 한다. 월등히 우월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아직 전 문제. 사업 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얘는 누굽니까? 얘는 GS건설. 공무수탁사인이죠. 공무수탁사인. 공무수탁사인인 경우에는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것 외에 그 사업의 시행으로 그냥 공공사업이 인정되는 것 외에 토지보상법상에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혜택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이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원래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런데 민간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무수탁사인 민간 위탁을 뭐로 한 겁니까? 특허로 한 거예요. 특허로. 그렇죠? 민간 위탁은 법률, 공법상 계약, 특허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특허. 토지보상법 20조의 사업인정이라는 특허의 방법으로 한 건데 항상 이럴 때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저 아까 공무수탁사인 만나고 왔어요. 아까 4시 반에 누구 만나는지 아십니까? 별정 우체국. 네, 여기 길 건너에 노량진 초등학교 옆에 별정 우체국 있어요. 별정 우체국. 공무수탁사인 만나고 왔어요. 진짜 열악해. 하고 그 온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추워 죽으시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나 내 연구실에 있는 온풍기 이제 필요 없는데 여기 가스 들어와서 이전하는 곳에 그래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혹시 필요해질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갖고 와야겠다. 진짜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국가의 지원금 나오거든요. 공무수탁사인은 국가한테 당연히 지원금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중요한 문제는 이 공무사상이 어쨌든 이거 사인 아닙니까? 사인이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때려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부분.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영무 계속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공영무 계속성의 원칙이에요. 공영무는요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예, 갑자기 한전시 망해갖고 전기 없어 막 이래버려 우리 어떻게 해요? 그쵸?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정도로 그 공영무 서비스의 제공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한 15년 정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15년, 한 60살 정도 될 때 이제 하프 모의고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갈 거야. 예? 끝났습니다. 이제. 예. 난 이제 4분의 1 모의고사라면 이제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막 이렇게 되겠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일반 원칙 중에서 행정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 말하는 거죠. 행정법 영역 그러면 행정법 영역 맞네요. 거기까지 제안하는 게 맞고. 비례 원칙은 적필상, 적합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제1원칙, 제2원칙, 제3원칙이 단계적 구조를 맺고 있죠.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하여 비례 원칙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과잉금지 원칙과 과소금지 원칙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과잉금지 원칙은 참새를 대포로 쏘지 마라. 그 다음 과소금지 원칙은 참새를 레이저 포인트로 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은 침익적 작용, 과소금지 원칙은 수익적 작용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관련하여 위 세 가지 목적의 정당성을 더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 이걸 목적 위반, 대법원은 이걸 목적 위반 처리합니다. 비평신자 목동부실사의 목처리란단 말이에요. 목. 근데 헌법재판소는 비례 원칙에 언제나 3원칙이 아니라 4원칙 처리해요. 4원칙. 목적의 정당성, 그 다음에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유형성. 그래서 앞에 하나가 더 있어요. 앞에 하나가 목적의 정당성. 헌재는 묶어 처리합니다.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쉽게 가장 대표적인 대표 선수 확약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신뢰보원칙의 신뢰 대상 가장 대표 선수는 확약이잖아. 약속 손가락 걸었잖아. 그치? 손가락 걸은 거 생각하게 되면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확약은 자동실효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확약, 공적견해 표명이 실효되기 위해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저 공적견해 표명에는 처분인 것도 있고 처분 아닌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분인 거는 당연히 별도의 의사표시 철회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처분 아닌 공적견해 표명은 어떡할 겁니까? 거기는 이런 사정 변경이 있으면 자동실효, 확약 생각하시면 되죠. 확약.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 적이 없죠. 뭘 보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신뢰 가능성의 실질을 가지고 봐라. 안쪽 방에서 회의하고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담당자가 똥 마려워서 화장실 간 사이에 딴 사람이 얘기해주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런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언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질을 가지고 파악하시고,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않으면 실권되는 것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이 진짜 이렇게 돼 있으면 1년 10개월짜리 실권 부정했던 판례는 무슨 판례? 위법한 판결. 그쵸? 아니죠. 이건 어느 나라? 독일이라고 했잖아요. 독일은 1년, 우리나라 학자 2년, 우리나라 판례 3년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네요. 아이고, 제일 길고 문제도 많고 선지도 많은 선지해장국 같은 국회직 8급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뭡니까? 7급 넘어가는 겁니까? 국가직 7급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7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부터 우리 국가직 7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